안녕하세요. 김종기 국어논술학원 중등반 부원장을 맡고 있는 강사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야지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문해력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학원 중1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읽어야 될 책 2권인데요. 디스토피아 3대작 중 가장 유명한 2권의 책입니다. 첫 번째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이고요. 두 번째는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1984의 세계를 보면은요, 책이 금지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금지가 당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스토피아적 사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 디스토피아와 책 읽는 것이 무슨 관계인지 앞으로 문해력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해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에 사고력의 영역이다. 즉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친구의 굉장히 귀여운 실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중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아빠라는 말을 훨씬 많이 했으니까 아빠라는 말이 익숙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을 찾아 쓰시오에 꽂혀서 여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떼고 읽었던가 혹은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생긴 실수 같은데요. 이게 이 학생만의 귀여운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아는을 못 봐서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혹은 단어 한두 개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것들이 문해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죠. 문해력이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자면 문장 하나를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성별을 떠오르겠죠. 그녀와 그라는 두 가지 성별을 떠오르고 이들의 차이점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성별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똥마려운 강아지의 모습이 연상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말을 몰랐다면 이 똥마려운 강아지를 통해서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모습을 유추를 해내야 되죠. 이렇게 문장 한 줄을 읽는다는 건 굉장한 사고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을 읽는다라는 거 혹은 문단 한 문단을 읽는다는 거는요, 이런 사고력들이 모여서 전체의 숲까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을 읽는다는 거, 무언가를 우리가 읽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해력에 필요한 두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저는 첫 번째가 어휘력, 두 번째가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어휘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휘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지 다음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신 기간이었어요. 내신 기간에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다 끝나고 학원에 더 남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래도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공부를 하겠다고 사회책을 딱 펴들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장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선 어려울 법한 단어 2개를 설명하면서 한 문장을 풀이해 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사회를 왜 이렇게 잘하니요? 제가 사회를 정말 잘했을까요? 제가 잘했던 건 사회가 아니라 어휘를 풀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걸 그 친구들한테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어휘가 안 되면 모든 과목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휘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여러분들 모두 알듯이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하는데요.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중학생이 되면은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휘집 한 권을 사서 좀 암기하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길이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자가 나오는 단어장을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친구들이 단어 암기하기 전에 한자를 우선 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있을 유자에 입구자에 없을 무자에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먼저 추론을 해보게 하죠. 그러면 친구들이 열이면 열다, 이분 있으나 할 말이 없다 라고 쉽게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 뜻을 보게 합니다.
만약에 한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문을 보게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타는 것은 비당 못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오직이나 한 가지뿐이 아니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단어 뜻을 보면 실제로 단어 뜻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단어를 암기했을 때만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고 학업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유추를 해보고 단어를 암기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단어장을 하나 고르실 때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한자가 나와 있는 단어장 그리고 예문이 나와 있는 단어장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서 공부를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단어를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론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은 세 가지 트랙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적 사고력, 두 번째가 추론적 사고력, 세 번째가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적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윗글에 나온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가 바로 사실적 사고력을 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 사고력이라는 건 문장 한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적 사고력이라는 건 이렇게 한 문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체적 맥락 안에서 파악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에 따라 문장이 다르게 읽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적 사고력은 생각보다 조금 더 복합적인 능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적 사고력인데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고르시오. 윗글의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바로 추론적 사고력일 텐데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두 문단 안에서 그 문단에 없는 내용을 추론해서 정보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건 저는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이 되는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시대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한 정보인지, 쓸모가 있는 정보인지, 혹은 옳은 내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요, 문제에서 선지를 통해서 윗글과 다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 좀 만납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사실적 사고력이나 추론적 사고력과 같이 좀 병행해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위한 준비라는 건 바로 배경 지식을 뜻합니다. 제가 교과서 한 부분을 잘라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별거 아니지만 두고 드세요 라고 했더니 선물을 받는 사람이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쉽게 파악이 되지만요. 이것을 보는 외국인은요. 왜 별거 아니라고 하지? 별거 아닌데 왜 감사하지?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배경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이고요. 이 외국인은 배경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경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라고 했을 때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책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부족한 편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문제집을 살 때 배경 지식이 나와 있는 문제집을 좀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교재에 이렇게 작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혹은 작품 해설을 작품 앞에 담고 있어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작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옆에도 배경 지식을 달아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작품을 오독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논술 수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논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있고요.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내가 이 봤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합니다. 이후 토론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핵심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요. 문제집을 고르실 때 신중하게 고르시면 돼요. 해설이 있거나 아니면 작품의 배경이 있는 그런 작품집을 좀 고르셔서 읽거나 문제를 푸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각하는 연습인데요. 생각하는 연습이라는 건 결국 내 생각의 근거를 만들기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맥락 안에서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근거를 붙여가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 맥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락 파악하기라고 이렇게 살포시 적어왔는데요. 재미있는 짤 하나 보고 갈게요. 맥락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뜨는 가장 유명한 짤인데요.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 입맛에는 김치찌개보다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B가 위 내용이 불쾌한 건 저뿐인가요? 지금 짬뽕이 우리 고유의 발효 음식인 김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C가 나름대로 옹호를 합니다. 김치찌개를 싫어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취향 존중 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A가 C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저는 김치찌개 싫어한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짬뽕이 더 맛있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맥락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근거를 첫 번째 글에서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과서에서도 제가 하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남자가 그럽니다. 밥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얘기를 하죠. 여기 덜어 드세요. 다시 남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밥이 많은데요 라고 똑같은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밥이 많은데요가 상황에 따라 맥락이 다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밥이 많은데요는 실제로 밥이 많다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밥이 많은데요는 완곡한 거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맥락 파악하는 게 잘 안 돼서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느냐? 제가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찾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풀 때요. 지문 옆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써보는 겁니다. 특히 틀렸을 때 오답 정리를 할 때요. 왜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풀거나 오답 정리를 할 때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면 내가 계속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학생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주제를 볼 때도 그냥 주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나온 근거들을 통해서 주제가 나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논술 수업에서는 근거를 만드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논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고력의 향상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주도적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과학적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고요. 이게 과학적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서 자기 근거를 들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제 상황이라든가 혹은 가상 상황을 통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자기 목소리로 자기 생각에 근거를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러면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학생이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지를 자꾸 궁금해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주시면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근거를 다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각의 도약,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펼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앞에서 신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인문학자의 생각으로 좀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인문학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에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적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근거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얘기들이 이 과학자들이 했던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휘가 조금 거칠 뿐이죠. 그거를 좀 다듬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글쓰기를 지도하는데요. 저희가 글쓰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맞춤법이 아니라 바로 사고력입니다. 여기에서 사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혹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한테 제작성을 하게 시키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 글쓰기를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꼭 피드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드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맞춤법을 과도하게 첨삭을 하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글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고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없는지, 이 사고의 근거를 들 수는 없는지, 이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고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두 가지 책입니다.
바로 멋진 신세계와 1984인데요. 이 1984나 멋진 신세계의 세상이 디스토피아가 된 것은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해력이 없다 보니까 생각하는 연습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갇혀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해줘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디스토피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